자,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이 행정규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행정규칙, 자, 제가 봅시다.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각종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이제 법규명령인데 그 밑에 또 행정규칙이 있죠. 이제 법의 계층 체계상으로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각종 고시나 이제 훈령이나 예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 헌법 75조와 95조에 따르면 원래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법률에다가 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이나 부령에다가 위임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이건 이제 헌법 규정이니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이 얘네들한테 행정규칙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는 법률이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상위법과 결합해서 이것이 법규의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위임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위임을 받아서 했으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과연 그냥 그저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이름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비록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에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법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수많은 판례를 막 문제화하면서 요걸 이제 수험생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막 물어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 1번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대개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일지라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행정규칙이라는 형식이지만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해서 법규명령 효력을 갖습니다. 일반론이에요. 다행히 조금 전에 제가 판례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문제는 그래도 일반론을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대로 맞는 질문이 됩니다. 2번, 요거 이제 구체적 판례들인데 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요건 그 예규에 있는 내용이고요. 안전행정부 예규. 근데 여기 이제 보수 규정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이에요. 그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따라가지고 보수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판례 결론을 몰랐다라면 이게 헷갈렸을 텐데, 그죠?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법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봤고요. 3번. 법령의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당연히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했을 경우에만 인정하는 거지, 범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그저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여기가 나오는데,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이 사건에 따르면 건축법과 지방세 법령에, 여기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이게 결합해서 또 법규성을 갖는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판례 결론까지 알았어야 이제 푸는 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1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부를 잘 하셨으면 요거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1번만 맞아요. 자, 12번 부관. 자, 부담이라는 것은, 부담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행정처분할 당시에 붙이는 게 부관이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담을 붙이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요 부담을 꼭 행정행위를 할 때 처음 붙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당사자와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상대방을 만나서 미리 협약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조건으로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미리 정한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행정처분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판례였습니다. 맞고요. 2번.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그럼 요 당시에 어떤 부관을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요때 이제 A라는 법이 있었어. 부관을 붙일 때는 A라는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붙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A법이 A-법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 그래서 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더 이상은 부관을, 요 똑같은 A라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끔 이제 법이 개정됐어. 그럼 이 질문은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건 그저 그냥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당시에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유효고, 다만 법이 개정됐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이제 이 A라는 부관을 붙일 수는 없게 되죠. 네, 그 입장이에요. 그러면 맨 끝에 위 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가 아니라 그저 그냥 유효하게 유지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3번은 이 부관이라는 건 그 행정행위의 어떤 유연성이나 탄력성 보장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4번. 이건 워낙 여러분 잘 알죠? 네. 그래서 이 부담만큼은 독립쟁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본체인 행정행위와 별도로 부담만 취소해달라면서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부담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건 워낙에 잘 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행정심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은 서면행위로 해석되냐. 자, 맞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어요. 자, 서면으로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를 서면으로 안 하고 막 말로 했거나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거 착각하기 쉬운데 엄격한 형식을, 그러면 서면행위니까 엄격한 형식을 요해야 되냐? 우리 판례인데 판례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원래는 이 서면의 제목도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양식이 있어요, 미리. 양식이 있어가지고 쭉 이제 써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쭉 갖춰야 될 것 쭉 써나가야 그게 원래 행정심판인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제목이 무슨 진정서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뭔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거나 무효 확인을 구한다거나 막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서를 낸 시민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행정심판 청구로 봐야 된다. 이런 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이 부분도 맞는 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8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 그냥 법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판례는 해석하기를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 그러니까 각종 공지나 통보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 요 있은 날이라는 것은 이 처분의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맞습니다. 네, 3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는 뭐가 있느냐? 가구제. 그러니까 임시적인 구제 방법으로 이렇게 구별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집행정지 제도는 양쪽에 다 있어요. 집행정지 제도는 다 있고, 여기에 그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처분은 없는데 요거 여기 들어가요.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 들어갑니다. 요 내용이 뭔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고요. 그 임시처분은 행정심판 제도로서 가구제 제도의 하나예요. 4번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4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결이 나면 이거는 그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속력. 뭐 세 가지가 있고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청이 재결을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인용재결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인용재결. 이거 뭐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인용재결이 났을 때 행정청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지. 기각재결이나 각하재결에서는 기속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4번이 틀렸고요. 14번. 14번이 이제 그 케이스 형태로 나왔는데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시청청사 1층에 여기에 갑에게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했어요. 일단 우리 저 앞에서 다룬 문제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를 내준 건데 그 학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특허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여기에 그 계약 기간이 있겠죠.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구하면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 1번처럼 할 수 있습니까? 즉시강제 할 수 있냐고요,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뭔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내쫓는다는 얘기인데, 이 즉시강제라는 거는 이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 위험이 이제 목전에 이제 급박할 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시장은 갑한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퇴거 명령을 일단 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즉시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이 강제징수가 나오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금전상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아니고. 3번. 퇴거를 명하고, 그죠? 이렇게, 일단 퇴거를 명해야 돼요. 퇴거 명령을 딱 내리고, 그런데, 지금 끝에가 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거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제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장소로부터 퇴거한다. 또는 그러면 그 장소를 명도하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퇴거하거나 명도하는 이런 의무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비대체적 의무입니다. 그죠? 본인이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대신 퇴거하거나 명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부터 나가야 되는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다 해가지고 이건 대집행 대상 안 되죠. 대집행은 대체적 의무만이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4번에 여기 이제 맞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계약 기간을 넘어서서 이걸 막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민사법상에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민사법상의 문제고 공법상으로는 지금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있죠. 변상금. 이건 어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변상금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도 다 제기할 수 있고 또 여기도 없네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15번도 이제 조금 전에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문제 많이 물어보죠.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좀 어렵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기억, 자꾸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했다가 취소가 됐어. 그럼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은 과오납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이 성질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이거는 이제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이야기가 나오면 민사소송 거의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예외가 밑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기억은 개발부담금 사건은 이건 민사소송이다. 자, 니은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그러니까 공법적 영역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립유치원 강사의 신분을 아셔야 되는데 공립유치원의 그 정규직 강사들은 정규직 선생님들이죠.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당연히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임 강사가 있나 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전임 강사는 임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네, 공립유치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는 문제가 좀 있다. 초등학교는 뭐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막 이슈인데 임시공무원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지. 특히 이건 이제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령이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거니까. 자, 디귿.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리다. 예, 조합이 일단 설립이 됐죠. 예, 조합이 설립됐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배웠어요.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얘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행정주체가 뭔가 지금 총회 결의를 했단 말이야. 결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투는 거는 뭐야? 행정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구민. 자, 이게 지금 국가배상 사건인데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이거는 사법상의 청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사법 기억하세요. 이거 꼭 행정법 같죠? 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상의 원리다. 따라서 이걸 다투는 것도 역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고요. 미음은 하청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미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좋은데 하천법의 부치에 관한 뭐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당사소송인데 이 보상특별조치법은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뭔가 여기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하천이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뭐 제방 같은 걸 쌓는 바람에 하천이 된 거예요. 하천으로 편입됐어.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보상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소급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상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고 이거는 일단 공법상의 권리예요. 하천법이라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그 A라는 토지가 하천에 편입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권리가 확정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정돼 있는 권리를 이렇게 달라.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달라는 거니까 이건 공법적인 권리에 대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봐요. 그래서 행정소송입니다. 이것도.
자, 16번. 하자 승계. 하자의 승계 개념은 어떤 선행행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지를 않아서, 여기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를 않는 바람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후행행위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적법하게 내려진 거예요. 그럼 불가쟁력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죠. 근데 이건 또 적법하니까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이 하자를 후행행위로 이렇게 승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승계. 근데 여기엔 또 많은 판례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판례를 일일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1번 보면, 자,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하자 승계 나올 땐 여러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를 빨리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뭐와 뭐의 관계예요? 과세 있죠? 과세처분.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잘못 매기는 바람에 국가가 그 바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받았어. 이때는 이걸 만약에 하자 승계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의 재산상에 큰 피해를 가기 때문에 그 수인 한도론에 따라서 승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되죠, 판례. 이거 중요한 판례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2번. 또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리 처분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 별개 행위다 해가지고 하자 승계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3번처럼 이 대집행 과정에서의 그 계고, 그 다음에 영장 통지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4단계가 행정 대집행인데, 대집행 그 절차 안에서 얘네들끼리는 또 하자 승계를 인정하죠. 네, 승계를 인정합니다. 이제 조심할 거는 요 계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가 대집행이니까 그 전에 무슨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면 요게 선행 후행이 됐을 때는 얘네들끼리는 또 인정 안 합니다. 4번. 선행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요건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가 하자는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투습니다. 다 앞부분은 이제 함정을 판 거고 뒷부분이 핵심이에요. 선행행위가 요 하자는 하자 승계에서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 문제는 이 4번은 선행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예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니까 다툴 수 있는 거죠. 다툴 수 있는. 이거는 하자 승계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끝에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라고 고쳤어야 돼요. 자, 17번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하고, 그다음에 사전 통지는 이제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견 제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일단 이거 아시죠? 사전 통지는 그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즉 침입적인 행위를 할 때 이제 미리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사전 통지. 자, 1번. 여기 이제 최근에 몇 번 출제된 문제죠. 공무원 시보 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게 이런 사건이었어. 지금 시보 임용을 누군가에게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시보 임용했는데 사실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이걸 모르고 시보 임용을 해버렸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 임용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 여기 요 시점에서 결격 사유는 해소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 임용은 시보 임용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것도 하자가 있는 거지. 얘는 사실은 제대로 했더라면 정규 임용이 될 수 없는 애인데 됐잖아요. 일단 그래서 행정청은 이걸 취소해버렸어요. 일단 무효사로가 나옵니까? 마찬가지인데 무효니까 취소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것도 그냥 취소해 버렸는데, 우리 판례는, 자, 이거는 비록 하자가 있지만, 분명히 이 취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침입적 행위인데, 침입적 행위면은 행정절차법상의 이 사전 통지와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거치지 않았으니까, 네, 잘못된 거라고 했고, 아무튼 1번은 맞는 말이죠. 사전 통지를 했어야 된다는 사례예요. 2번.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게 처분인데, 일단 사전 통지에 생략 사유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앞에서 다뤘죠? 기억나시죠? 세 가지가 있었잖아.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긴급, 재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굉장히 곤란한 경우,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 혹시 미리 사전 통지라면 상대방이 막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청구할 것 같기 때문에, 야, 이건 전격적으로 해야지 미리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전 통지를 안 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판례는요, 아니,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해당 안 되고,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건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이제 핵심은 뒷부분 거부 처분이라는 것이 핵심이 있어요. 거부 처분.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말을 하기를 이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사전 통지. 거부 처분은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해야 돼요. 거부 처분은. 그래서 이 거부 단계는 아직 상대방에게 어떤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한다고 해서 권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여기서 핵심은 다음날이겠네요. 다음날. 그래서 이런 시정명령을 막 다음날 해버리면 됩니까? 뭔가 설명을 했으면 상당한 기한을 줘야죠. 상당한 기한을 줘야 되는데 뭐 다음날 시정명령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다음날 시정명령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해서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전 통지 사항이에요. 자, 18번. 자, 국가배상법 얘기인데요. 1번.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에는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틀릴 이유가 없죠. 법령 위반. 우리가 국가배상법 위법은 굉장히 넓게 봐요. 네, 넓게 봅니다. 넓은 광의설이에요, 광의설. 그 다음에 2번. 담당 공무원이 주택 구입 대부 제도와 관련해서 지급 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제도 자체를 모르죠. 그지? 뭐 주택 구입 대출 제도가 있고 지급 보증서 제도가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사건에서요. 구체 사건에서 이 경우는 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이 어떤 대부 제도 정도를 설명해 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그 세부적인 어떤 보증서 제도 같은 것까지도 꼭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것이 뭐 위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한 판례고요. 이런 거는 그냥 결론을 기억해둬야 되는 판례입니다. 사실은. 3번. 설사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요. 3번 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법이라는 건 광의설로 해석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가령 이제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명시적인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이거는 위법한 행위로 봐가지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 상대로 한 어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거야. 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 4번.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보너스죠.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판례였어요. 그래서 2017년 판례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몰랐던 학생들도 다수 있었을 겁니다. 미처 몰랐으면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요. 설사 이제 아무튼 2번과 5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요건 워낙에 옛날부터 나온 판례고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맞출 수 있었어요. 자, 19번. 정보공개 사건.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됩니다. 네,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꼭 원본일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러니까 사본일지라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번. 지자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이 어쩌고 나가는데 맨 끝에 보면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 거 맞고요. 여러분, 정보공개법이라는 건 지금 공공기관이 여기에 있고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청구하는 제도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여기 국가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지자체는 지자체는 지금 법률상으로 공공기관 쪽에 있잖아요. 지자체가 과연 이쪽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해설에 써놨는데 학자들 중에는,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지자체도 분명히 국민이 될 수 있다. 이거 넓게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 사건 판례는요, 이런 법령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아니 지자체는 지금 공공기관 쪽에 있는 거지 국민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판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자체가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냥 행정기관이니까 그 내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뭘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저기 내부적인 업무협조 사안에서 뭐 정보 달라고 청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4번은 뭐 워낙에 이게 널리 이미 인터넷 같은 곳으로, 인터넷이나 도서관의 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실제로 어느 기관한테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그 당시 공무원들이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건 인터넷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부했길래 내가 막 혼내줬어요. 지금 너 이런 대법원 판례도 모르십니까? 인터넷에 있는 건 있는 거고 국민이 인터넷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소의 종류의 변경.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무슨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또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거나 또는 당사자 소송을 다시 항고소송으로 바꾸거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소의 종류 변경. 기업. 그런데 이제 소의 종류 변경은 목 마른 사람이 셈을 판다고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이거 종류 변경 허가 내주는 것이지. 그래서 기억 잘못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니은. 요거는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항소심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리을.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취소 소송이잖아. 면직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그러니까 밀린 월급 내달라. 이렇게 보수 지급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가능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네. 수혜 종류의 변경이 이제 그렇게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요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게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두세 문제 틀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이것도 85점, 9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100점 가능해요. 행정법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데 제발 행정법 공부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고득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서울시 구국공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